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수영 시인의 사령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이 사령 같은 경우는 우선 김수영 시인의 어떤 시 세계를 이해하면 이 사령이 곧 김수영 시인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김수영 시인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죠. 먼저 이제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김수영 시인은 1921년에 태어나셔서 1968년까지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간 시기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6.25를 거치고 4.19 혁명을 거쳐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시인 활동을 한 게 60년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기억을 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0년대는 우리 현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시는요, 이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초기 시가 있고 이제 후기 시가 있는데, 이 사령 같은 경우는 4.19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현대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4.19 혁명이 그냥 터진 게 아니죠. 민중들이 그런 독재 정권이라던가 부정한 권력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그걸 참다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4.19 혁명 1년 전에 김수영 시인이 사령을 썼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김수영 시인이 이 작품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시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 현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이제 시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 온몸의 시학이 뭐냐면요. 시는 온몸에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 자체가 현실 속에서 독자들이 이 시를 읽어가면서 이 현실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김수영 시인의 시적 경향을 뭐라고 하냐면 참여시라고 합니다. 참여시. 현실에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 또한 참여를 하고 이 문학이 온몸으로 뭐와 함께 삶과 부딪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한테는요, 문학이 곧 삶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수영 시인의 어떤 시적 경향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령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사령이란 건 바로 죽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뜻하는 말이고,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화자가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고 또 이 고통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약간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고 저와 함께 김수영의 사령을 1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가 독특한 게 바로 이렇게 말줄임표가 있어요. 시인이 시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줄임표를 썼다는 건 뭔가 우리가 침묵할 때 쓰잖아요, 말줄임표를. 이 침묵의 의미가 뭘지 같이 시를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이 활자는 뭐냐면요, 바로 글자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시를 쓰는 것 자체는 본인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인들은 이 삶을 어떻게 지탱하냐면 바로 시를 쓰는 것을 통해서 지탱을 하죠. 그것은 반짝거리면서 이 하늘 아래에서, 이게 바로 뭐야? 독재 정권 하에서 간간히, 많이는 못하고 숨어서 뭐를 말해? 자유를 말하는데, 이 말은 글자로는 자유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의 영은, 자 여기 화자가 나왔죠.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바로 사령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 활자 같은 경우는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상이지만 여기서 나의 영은 어떻게 됐어? 죽어있는 대상이야. 그러면 자유로운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생명력을 얘기를 하죠. 활기.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생명력에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활자와 영혼이 뭐가 되는데 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곧 시인 자신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인들은요, 대다수가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들은 뭔가 권력을 가지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언어로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잖아요. 김수영 또한 윤동주랑 비슷한 점이 뭐냐면 현실의 그런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또 반성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내가 현실 속에서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것, 한계점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 그래서 내 양심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부정의한 시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이런 점은 참 윤동주 시인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시로만 자유를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실제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이언을 보겠습니다. 보시오.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어라 라고 이제 이언이 끝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버시어라고 말을 건네는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건 표현법에 나옵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누가 있어? 시적? 청자, 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벗을 불러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고개를 숙인다는 건 뭐냐면 나는 활자로 자유를 읽고 또 쓰고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벗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현실 속에서 뭔가 실천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력함이라던가 어떤 소심함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소심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김수영 역시 일개 개인이에요. 공공한 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소시민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행동하지 못하는 거가 부끄러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기 부정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또 이런 소시민적 태도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작품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라고 본인이 뭐를 하고 있어? 추측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어라 라고 뭐 하고 있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그대라는 사람이 외부 청자로 이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알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결국에는 누구의 소리예요? 자아의 소리예요. 자아 내면이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얘기한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과 그대는 어떤 사람? 자유를 말하는 존재. 그래서 아까의 그 활자, 자유, 벗은 의미가 통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어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어라는 이언의 자아 부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은 곧 뭐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강조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볼게요. 이 황혼도, 황혼, 저 돌벽 아래 잡초,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이건 도치법이죠. 사실은 이것이 먼저 나오고 이것들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열거가 돼 있어. 근데 이 열거되는 대상이요,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현실이야. 자, 황혼이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 잡초도 마찬가지,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마찬가지, 고요함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이 현실인데 지금은 어떤 현실이에요? 부정적인 현실이잖아. 독재 정권의 현실이잖아. 그러면 이 열거되는 것들은 우리의 뭐다? 일상이다. 어떤 소시민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에 항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수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황혼도, 잡초도,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에서 모두 보조사 도가 반복해서 쓰였죠. 이런 것은 운율감을 주면서 또 역시 의미를 뭐한다? 강조한다. 자, 반복은 항상 운율감, 그 다음에 강조를 뜻한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 당시에 김수영의 고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마음에 대체 들지 않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대의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가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대의 정의라는 거는 벗이 말한 정의잖아. 근데 나는 이 정의 앞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들의 섬세도, 이 섬세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나약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나약함도, 소시민성도 역시 여기도 보조사 도가 계속 쓰이고 있죠.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라는 건 곧 뭐다? 이 실천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행동이 실현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음은 이미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이니까. 그래서 이 욕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읽는 시라던가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이야. 그래서 자유라던가 양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 부재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회다? 타락한 사회다. 독재 정권에 제대로 항거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이건 결국에 이제 부정적인 시대 현실 또는 공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김수영은 시간성을 통해서도 본인의 그런 사상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뭔가 부정적인 현실이 지속될 것 같은 전망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화자는 뭔가가 극복된다기보다는 절망스러워.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스스로의 혐오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수영 시인의 시를 4.19 혁명을 기점으로 초기 시와 후기 시로 나눕니다. 이 김수영 시인의 그런 삶을 생각하면 4.19 혁명 자체를 제외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김수영 시인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혁명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 시인의 인생에서 우리 민중들이 실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자 자유이자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수영의 또 다른 시들을 보면은 폭포라던가 눈이라던가 풀이라던가 또는 파바카에서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의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천적이야. 이 4.19 혁명을 목격하기 전에는 뭔가 이제 사령처럼 부정적인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4.19 혁명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 참여적이고 뭔가 우리의 양심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죠. 근데 또 그것이 또 실패를 하고 나서는 또 그것에 대한 무기력함, 소시민적인 태도 이런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김수영 시인이 아직까지는 4.19 혁명의 그런 자유라던가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4.19 혁명의 그 정말 혁명 자체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마지막 연을 볼게요.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뭐를 말하는데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시구 익숙하죠? 어디서 나왔어요? 1연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 이 그대가 누구를 얘기해? 바로 활자예요.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자유와 양심을 얘기하는데 우스워. 나를 비웃는 거니까 자주적 태도죠.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서리법으로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표현법은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왜 김수영이 이 사령의 마지막 연을 이런 같은 구조로 끝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 수미상관의 기법은 형식적인 통일성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처음이랑 끝이 똑같으니까.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용적입니다. 시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상의 전개 방식에서 시상이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시상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상이 전환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바뀌는 게 시상의 흐름이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정서 측면만 얘기하자면 근데 시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정서 측면에서 기쁨이야. 근데 끝까지 기뻐. 그럴 수 있잖아요.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내가 처음에 슬픔이야. 내가 시가 끝날 때까지 슬퍼져. 내 정서 변화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기쁨의 정서 그대로 가네. 슬픔의 정서 그대로 가네. 여기 머리랑 여기 꼬리가 똑같네. 형식과 내용은 유기적으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수미상관의 형식을 사용해서 내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자, 여기서 처음부터 날 자조하고 있었고요. 끝날 때까지 난 자조해. 나는 자조적이야. 그 말은 결코 이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뭔가 의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나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정리하자 보면요. 이런 불의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어떤 삶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부끄러움,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수영의 사령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김수영의 시가 이 사령 같은 경우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수영의 다른 시들을 좀 보고 또 김수영이 4.19 혁명을 기점으로 어떻게 시적 경향이 변화했는지 까지 봐주신다면 더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